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지난주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 위기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오늘 출발하자마자 코스피 지수 크게 빠졌었고요. 달러원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 단기 부채가 많고 또 외환위기가 심화되어도 이것을 방어할 실탄,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너무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MF 사태로 학습이 철저히 되어서 지금 외환 보유액은 충분합니다. 또 경상수지 흑자 같은 기초 체력도 좋고요.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도 아르헨티나 부도 위기에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미국 중앙은행의 회의도 내일과 모레 열릴 예정이라서 돈 풀기를 줄이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까지 일본 증시를 떠받친 것은 외국인 자금이었는데요. 이게 또 일시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이 외국인 자금들이 빠지면 그야말로 정말 우리나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위기의 전염성이라는 것, 정말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음 달 7일부터 도입이 되는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3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16km 복합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블랙 먼데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글쎄요, 지수는 생각보다 좀 덜 빠졌는데, 네. 몸이 완전히 파김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는 30포인트 마이너스 1910 정도에서 끝났고요. 네. 장중에 1900선을 깨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았던 거에 비하면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한 5,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관이 5,193억, 그러니까 거의 외국 매도를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주주로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많이 빠져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것이 지난주에 뉴욕 증시랑 유럽 증시도 강탈을 했던 아르헨티나 등의 신흥국 위기라고 봐야지 될까요? 글쎄요,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보게 되면 작년 8월 23일부터 예.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거의 14조, 15조 정도 됩니다. 외국인 자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만 나가봐야 한 3조 이 정도 나가는 건데, 이걸 나간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죠. 단지 이제 보게 되면, 지난주에 나왔던 중국의 제4분기 PMI 지수 같은 경우가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12월 네. PMI 지수 같은 그 자체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던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중국의 그림자 국민이 1월 말일자를 상환을 앞두고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아까 잠깐 방송에 나오던데 일본 얘기도 곁들여지고 네. 여기에다가 얹히기를 이제 아르헨티나 사건에 얹혀졌는데 네. 중요한 건 그전에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이 신흥국 위기, 특히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의 위기에 별로 둔감했었는데 그랬죠. 지난 주말에는 예.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좀 불안 심리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열리게 되고 또 현지 시간으로 28일, 29일, 우리 시간으로 29, 30이 되겠지만 그날 또 이제 미국 FOMC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랬다면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지 될 텐데 네.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13년 만에 또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게 위기를 전염시키지는 않겠지만은요. 네. 지금 또 한꺼번에 터키, 태국, 남아공 이런 나라들도 다 지금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의 매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 농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도 이미 선택적 디폴트 판정을 받았었고요. 네. 9월 달에는 S&P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결국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디폴트 단계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단지 그 부분이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 환율시장 개입 자체를 거의 포기하는 그런 입장이 갔기 할 때문에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차별화시켜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지금 대부분 신흥국 중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올해 선거를 다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국 시장에 대한 그 접근 자체에 있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안정도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아주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 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또 거꾸로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이머징 정부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런데 그걸 넘기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은 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놓고 네. 이거다 저거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역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인 안정감은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치자면은 우리의 체질은 좋은 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위기에는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눈에 띄는 그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이나 종목이 있었나요? 오늘 보시면 전부 이제 정확판이 파랗기 때문에 네.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플러스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계속 말이 나오는 정보 누출 관련돼 가지고 보안 관련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쪽 개별 종목밖에 움직인 종목을 보였었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까지 우리 장이 열리는데 네. FOMC 회의는 모레 지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예.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내일 모레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그럼 다음 장에 좀 반영이 될 텐데 그럼 나머지 이틀 동안 거래일은 우리가 어떤 전략 가져가야지 좋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오늘 내일 매수를 하자라는 생각인데 예.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 현금이 있으신 분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작정 투매에 가담하지는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 방송에서 보면 여기서 1900이 깨지면 1800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자체가 완전히 시중에서 발을 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테이퍼링, 그러니까 100억 불 정도를 더 사는 걸 줄이겠다는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섣부르게 매도하시지는 말자라는 거죠. 일단 어찌됐든 간에 들고 네. 설을 지나고 봐서 상황 흐름을 봐가 대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네. 지금 여기서 무작정적인 어떤 공포감 때문에 네. 일단 매도하는 게 더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또 투자자들 어떤 모습 보일지 또 궁금한데 하여튼 좀 일단은 투매에 가담하지 마라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금융사들의 텔레마케팅 모집 행위가 전면 중단된다고 하네요. 네, 이 텔레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전화로 네. 가입 권유하고 하는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영업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카드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 정보들이 이 텔레마케팅에 불법적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금융당국이 오늘 보험회사, 카드회사들 이게 주로 텔레마케팅이 제일 많은 금융업종인데요. 여기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일단 3월 말까지 네. 텔레마케팅 중단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되면은 영업에 어떻게 보면 손발을 꽁꽁 묶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예컨대 이제 자동차 보험이 만기 보통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네.
1년 단위로 하는데 이제 그 만기가 들어오면 이제 전화가 와서 보통 전화 받고 이제 그걸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기존에 가입된 상품의 만기 연장이라든가 갱신 같은 것들은 이제 텔레마케팅을 허용을 하고요. 아까 말고 신규 모집 또 이제 신규 어떤 대출 취급 이런 것들은 전화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전화뿐 아니라 이메일도 안 되고요. 또 이 SNS 이런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자 메시지요. 예. 네,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네. 이게 안 되고 그거 말고 통상적인 그냥 인터넷 영업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이렉트 상품이라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로 권유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권유하고 판촉하는 건 일단 중단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에 이제 카드 슈랑스라는 게 있죠. 카드로 보험에 가입하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전화로 판매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예. 홈쇼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홈쇼핑은 보통 이제 TV에서 그 홈쇼핑 방송이 나가고 이제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보통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됩니다. 소비자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홈쇼핑 회사들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역시 안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오는 건가 보네요. 예. 오늘부터니까 예. 이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전화가 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예. 근데 약간의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유출 부분이 분명 잘못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텔레마케팅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이른바 비대면 채널, 네. 얼굴을 보지 않고 이 다이렉트 상품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전화라든가 뭐 이 이메일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판매 수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네. 이건 뭐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다.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충 형태로 기존 상품에 대한 갱신 판매는 허용을 하고 네. 신규 판매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금융권에서는 또 반발하고 소비자들도 일정 부분 불편이 예상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계속 큰 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공기업이 압박을 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공기업 개혁 중에 뭐 모든 공기업들이 다 뭐 문제가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른바 과다부채 방만경영 문제 아주 직접적인 도마 위에 오르는 데들인데요. 예컨대 뭐 가스공사, 또 이 석유공사, 한전 뭐 이런 이 에너지 내지는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구조상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일부 공기업 사장들에게 1차로 8월 말까지 직을 걸고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데요? 네. 공기업들 네. 중에는 물론 이것이 본인들의 뭐 의사라기보다는 어떤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이 자원 개발 관련 공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역시 적자가 많이 생기고 부실도 많이 생긴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지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시켜서 우리도 등 떠밀려서 한 건데 이걸 우리한테 지금 와가지고 방만경영이다, 과다부채다 책임을 묻는 거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약간 항변이 물밑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랄까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부채라는 거하고 방만경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역량보다 훨씬 많은 해외 사업을 보유한 것 이거 자체도 방만경영 아니겠느냐. 그것이 정권의 요구였던 무엇이었든
역량보다 많은 해외 사업을 보유한 것 자체는 분명히 이건 거품 경영이고 방만 경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고 아무튼 책임지고 8월 말까지 내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 말에 공기업 사장들 불러다가 경영 정상화에 대한 실천 의지가 없으면 알아서 물러나라고 했는데 이거 빈말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8월 말까지 해결책 내놓지 않으면 곧바로 해임 의견서를 내겠다. 이렇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몇몇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조조정 계획안을 내면서 발전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안을 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비용을 줄이려면 다른 데서 줄여야지 어떻게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냐.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또다시 아무튼 퇴짜를 놓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줄이는 걸로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네. 그래도 뭐 직을 걸고 해라. 그다음에 뭐 정상 참작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무조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남네요. 예, 그렇죠. 예. 너무 어쨌든 공기업들도 분명히 할 말은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여지를 주기 시작하면은 네. 결국 뭐 빼주고 못 빼주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렇죠. 이 공기업 예.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엔 네. 좀 어쨌든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작년에 부지런히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나요? 예, 어쨌든 새해 들어서 조금씩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부분, 네.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세 면제라든가 또 취득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내면서 1월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가격도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미분양 주택도 지금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 1,090가구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한 2,600가구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도 부동산 경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그렇죠. 신규로 한 4,700가구 정도가 발생을 했지만 네. 기존 미분양이 한 3,400가구 정도가 해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2,600가구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악성 미분양, 준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는 네. 이른바 준공 후 미분양을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달보다 한 500가구 정도가 줄어가지고 2만 1,000가구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야말로 체력 회복의 징후인지 아니면은 세제 효과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마취 효과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다음 달부터 새로 선을 보이는 주택 임대 관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집주인과 또 세를 든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건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김인경의 생생경제. 보통 이 집주인들은 세입자들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주고요. 또 주택에 대한 관리나 유지까지도 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와 전화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7일부터 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말로만 보면은 일단 뭐 임대를 관리해준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파트 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그 시설 관리뿐만이 아니라 네. 그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그 세입자 민원, 그 다음에 월세 징수 같은 그 임대 업무를 네. 대신해주고 그런 종합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택 임대 관리 상품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관리형하고 위탁 관리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예, 자기 관리형은 이제 공실에 상관없이 월정액을 임대인한테 입금하는 방식이고요. 위탁 관리형은 임대 업무를 대신해주고 임대인한테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관리형과 위탁 관리형의 주택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 네. 이 관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임대를 이제 그 자기 책임에서 이제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관리형이고요. 네. 공실에 상관없이 이제 월정액을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이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임대료를 뭐 매달 이렇게 받는 거라든지 또 네. 이 전월세 주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귀찮음, 불편함 이런 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 전문 주택 임대 관리 회사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은요. 네. 예, 유지 보수뿐만이 아니라 뭐 세입자 민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임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럼 이 주택 임대 관리업이라는 게 이제 새로 허가가 돼서 생기는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활발한 움직임이 좀 있나요? 지금 뭐 대체로 주택 임대 관리업 도입은 환영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정책적인 그 뒷받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KT라든지 신영 우리관리 같은 주택 임대 관리 이미 진출을 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 10여 개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여 개사 정도면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네. 관망을 하다가 아마 시행이 되면 네. 추가적인 대책이 좀 나오면 좀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임대 관리업을 이제 아까는 이제 임대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장점이 금방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세대는 사람,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 주택 임대 관리업이 도입이 된다면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그 월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면 그 월세 상승은 이제 한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그 주택 그 임대 관리회사가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고 예. 또 이제 비상시에 그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상주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처가 바로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시는 분은 수익 모델이 어떤 건가요? 주로 이제 자기 관리형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입금가로 이제 금액을 정하는데요. 일본도 이제 80에서 95% 월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또 위탁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데요. 월세의 한 5에서 10% 정도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관리형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실이 될 경우에 위험도 안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관리업체에서 다 피해를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 이제 높을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리스크가 좀 있는 방식이고요. 네.
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 이런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에서 주는 대신에 수익을 또 그만큼 임대가 잘 됐을 때 많이 가져가는 거죠. 네. 네, 위탁관리형은 이제 반대로 그 리스크를 이제 집주인이 안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고요. 네.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유지보수 성격인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요. 네. 그 하자보수라든지 그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이 아무래도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아까 장점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네. 이제 단점도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그 할 경우에 이제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네. 이제 주택임대관리회사에다가 맡기게 되면 예. 그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거 외에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소득 노출에 대해서 부담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택임대관리회사에다가 맡기게 되면 네. 지금 뭐 주택임대 사업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월세 소득이 그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이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제도가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정부에서 이제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 지자체별로 그 지원을 해주겠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장 그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그 동안에는 이제 시행되는 게 없고요.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그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임대관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처음 도입되는 건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 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지요? 그 일본을 이제 주로 많이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2,300개 정도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있고요. 네. 미국도 한 1,500개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의무 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네. 네. 의무 등록이 아니면은 그냥 누구든지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일정 규정에 맞춰야 되긴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 관리형 300세대 이상, 네. 그다음에 위탁 관리형은 이제 1,000호 이상이면은 무조건 의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일본은 이제 의무 등록은 아니죠. 그렇군요. 근데 주택임대 관리업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관리사라는 게 이 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등록을 하는 그거 이외에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일정 규모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자기 관리형 300호 이상이거나 네. 위탁 관리형 1,000호 이상이면 그 전문 인력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자기 관리형 300호 이상이면 3명이고요. 예. 위탁 관리형은 이제 2명 이상입니다. 네. 여기 전문 인력은 이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6명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상대적으로 그 급여 수준 때문에 네. 주로 그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가 전문 인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걸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0417번님께서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임대료만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컨디션에 있는 집을 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만약에 월세를 뭐 10만 원이나 이렇게 더 받을 경우에 네. 실제로 임차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집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에서 그건 뭐 가능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다가 헬스장 같은 걸 이제 구비를 했다든지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좀 물게 되면 월세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것 때문에 임대료가 딱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임대인이 이제 업무를 대신 해주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장이 거의 전세 위주잖아요. 네. 월세가 많아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 업이 새로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임대 시장, 전월세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세 같은 경우에 월세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전세만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위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월세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이 월세는 지금 현재 그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월세 그 임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관리회사 위탁할 이제 물건이 더해지는 거죠. 네.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월세 올라갈 것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보증보험 문제가 또 있던데 네. 지금 대한주택보증과 국토교통부에서 보증상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뭐 개발이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자기 관련 같은 경우에 그 월정액을 이제 입금을 하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그 300호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도 등으로 해서 월세를 입금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그 대한주택보증에다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제 가입인데요. 이게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해서 높은 그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면 이걸 이제 임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또 꺼려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보증 상품의 구조는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세의 한 3개월 지분에 대해서 네. 그 월세에 대해서 이제 그 보증보험을 들면은 이제 네. 혹시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인한테 월세를 입금하지 못하면 네. 대신 이제 입금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보증금을 지금 누가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임대인이 아닌 그 신탁을 지금 적용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임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300호 이상 자기 관리할 경우에는 신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좀 예.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임대관리업 같은 경우에 전문 인력을 둬야지 되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가장 큰 수혜자가 공인중개사분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예.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그 전문 인력으로 많이 그 기용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의 그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보다는 이제 소규모 주택임대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관련 300호나 위탁 관련 1000호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정적일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업이 시작이 되면 가장 수혜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주택임대관리업이 어떤 점들을 좀 보완을 하면은 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요? 지금 뭐 좀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이제 전혀 없고요. 예. 또 그 주택임대관리회사를 그 신설할 때 주택임대 그 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는데요. 네. 이런 뭐 정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임차인 선정을 그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그 주택임대 관리 가지고는 상당히 그 제한적인 그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임차인 선정을 좀 그 자체 물건만이라도 예. 가능하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도 관리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임대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줄 내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마강, 노출을 사자성어로 뽑아봤는데요. 네. 말맞자, 다리 각자, 드러날 노자,
나올 출자입니다. 말의 다리가 드러나듯이 숨겼던 일이나 정체가 탄로날 때 이르는 말인데요. 네.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을 계기로 해서 아르헨티나의 그 폐수화가 급락하고요. 또 신흥국의 신용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의 성장 속에서 가려져 왔던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그 신용 버블 위험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10% 고성장하는 과정에 왕성한 자금 수요가 그림자 금융을 부추겨 왔는데요. 이런 그림자 금융이 이제 부동산 버블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네. 거짓 담보 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부실 대출하거나 분식 회계와 같은 광범위한 금융 사기가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나듯이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신용 위험이 점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거가 그렇게 되면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아르헨티나는 좀 먼 얘기 같이 들리는데 중국의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좀 꺼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융 시스템도 또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림자 금융으로 버텨왔던. 그래서 이게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중국이 국가 부도가 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국가 부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이 네, 보이는데요. 예. 지금 중국발 신용 거품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중국의 산시성에 있는 점프농유엔이라고 하는 석탄 회사가 예. 빚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면서 신탁 상품의 초유의 디폴트 위기에 지금 내몰렸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1월 31일 날 그 원리금 만기가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제 중성 신탁이라고 하는 신탁 회사가 공상은행 창구를 통해서 5,130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탄광 회사에 그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제 대출자가 이제 파산을 했으니까 중성신탁과 공상은행이 서로 연대해서 갚아줘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국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암묵적으로 보증을 해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사업 타당성 평가라든지 허술하게 관리돼 있는데 왜 내가 갚아야 되느냐고 항의를 했고요. 또 이런 그 사태와 관련해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그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서로가 양보해서 산시성 지방 정부가 50%, 중성신탁이 25% 그리고 공상은행이 25% 만기에 원리금 상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디폴트까지 갈 우려는 없는데 문제는 공상은행보다 더 못한 네. 그 공격적으로 경영한 중소은행들의 그 만기가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디폴트 위험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르헨티나, 남아공, 뭐 태국 이런 데서 지금 터키 다 신흥국 불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중국 쪽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2008년도였죠. 리먼 쇼크가 일어날 당시와 지금 현재 중국의 그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이재 상품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특히 이재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신용연계 상품이 은행 판매망을 통해서 지방정부 소속의 석탄 회사라든지 네.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 뭐 자원개발회사 쪽에 그 속속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사업 타당 평가서를 거치지 않았고요. 또 채무 상황이 투명하지도 않고요. 또 업체들이 지방정부의 채무를 실제 가져간 개발회사인지조차도 확실치 않습니다. 네. 더욱이 부적절하게 판매되기도 했기 때문에 누가 손실을 부담해야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판매한 위해나 정기 예금을 담보로 한 기업어음도 중국 그 국유은행들이 지급 보증을 해줄 거로 믿었는데 현재 중국 내에서는 은행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한머리들과 관련된 환매 물량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림자 금융 이게 이제 중국 경제와 또 나아가서 세계 경제를 또 강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이 부동산 버블은 어느 정도 꺼질 것이다라고 소장님도 계속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 이번 그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네. 문제는 통상 이제 대출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고요. 네. 금리가 10%인 신탁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올해 이 신탁 대출이 무려 6,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에서는 680조 원이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은행단들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들한테 상품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 환매를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강남이라든지 종로 쪽에 해당하는 유안선에서는 30평 기준으로 집값이 30억 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많게는 40억짜리, 60억짜리도 있긴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베이징 5한선이라고 해서 베이징에 우리 그 서울로 이야기해서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를 포함한 지역이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아파트 기준으로 무려 3,500조 원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엘리트 가족의 연봉의 3배가 적정 가격이라고 세계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까지 빠진다면은 중국 GDP의 30%인 2,800조 원이 베이징 한 곳에서만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중국 전역의 빈집이 6,540만 채, 전국 주택 공시율의 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도시의 집값이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소비나 생산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서 3%포인트 떨어지고요. 투자도 5%포인트 정도 하락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부동산 거품이 터졌던 1990년과 지난 2012년과 비교해보면 일본 주가는 3분의 1, 부동산 가격은 10분의 1, 고가 미술품은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만약 부동산 거품이 신용위기로 해서 터졌을 경우에는 중국의 자산 디프레, 버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알게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치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게 좀 정부나 당국에서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이제 춘절을 맞아서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성 아닌 사람들, 뭐 농민공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을 텐데 몇 명이나 이동을 한다고 하나요? 네, 이번 그 춘절 기간 동안에는 연인은 한 36억 명 정도가 이동한다 그러는데요. 36억 명이요. 예, 근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650개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가 한 2억 5천만 명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이라든지 외지인까지 포함하면 3억 9천만 명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9,900만 명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되게 뭘 타고 가나요? 주로 철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춘절 연휴 기간 동안은 봄 운송 기간이라 불러가지고요. 네. 가족과 같이 이동하는 어린애를 작은 철새라고도 부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전국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요금이 무료고요. 또 오토바이를 귀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 석유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주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제 특히 춘절에 철도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표가 급승을 부리는데요. 네. 1년에 한 차례 목돈을 쉽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안표상들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10분 사이에 무려 1245장의 표를 한순간에 손을 넣어가지고 잡은 다음에 개인들에게 전매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역시 또 돈 버는 데는 규제라고 해야지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군요. 네, 춘절 기간에 또 얼마나 돈을 쓰느냐 이게 또 굉장히 관심사인데 얼마나 여행도 하고 소비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춘절 기간에는 관광객이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관광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관광 소비만 한 20조 원 정도 그리고 국내에서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소비품을 사는데 무려 100조 원을 넘게 쓴다고 합니다. 네. 이번이 아무래도 최대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SUV 차량이라든지 대형 LED TV 같은 그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SUV와 관련된 부품, 그다음에 대형 LED와 관련된 장비 회사나 부품 회사들이 때 아닌 특수를 만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때 뇌물도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시진핑 정부에서는 막겠다. 그래서 이 시장은 조금 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연말 인사라고 해가지고요. 네. 민간 기업들이 그 신세진 공무원들에게 비싼 선물을 보내는 계절이지만
시진핑 정부가 엄격하게 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요. 이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통신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주고받기도 하고요. 네. 또 금으로 만든 공예품과 같은 부피가 작은 쪽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예. 또한 접대도 더 은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더 은밀하게 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춘절에 귀향하는 비용들 근로자들은 얼마나 된다고 하나요? 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100배 정도 네. 크다 보니까요. 예. 북쪽 끝인 나우닝성에서 남쪽인 광저우지까지 일반 열차로 가면 30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공식적인 휴가가 일주일이지만 이동하는 데만 3일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독신 근로자에게는 2년에 한 번씩 45일간의 귀향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길게는 55일간의 연휴를 네. 쓰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항공권을 예매하기도 하지만 한 달 전에 인터넷에서 사더라도 편도 요금만 하더라도 35만 원 정도 하니까 비용이 네.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일반 열차로 가면은 70만 원 정도가 비행기보다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돈으로 술, 담배, 월병을 사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보통 일반 서민이라 그래도 연휴 기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2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올드 커피 믹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시게요. 뭐? 대설 통제이어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